홍콩섬 북부에 있는 코스웨이베이의 타임스퀘어에서 꽃차와 디퓨저, 아로마 테라피 등 뷰티 사업을 하던 36살 성공한 여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진봉현. 그녀는요, 완전 이 사업이 대박나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그녀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법 중에 하나는 기술도 기술이고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얼굴이 이뻐. 이쁜 얼굴에 착하고 센스까지 있으니 성공의 길에 좀 더 가까웠던 거죠. 피부도 하얗고 몸매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옷은 또 뭐 그렇게 잘 입는지 나이대보다 더 어려 보여서 실제 그녀를 좋아하는 남자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녀는 가족들과 다 같이 살다가 2002년 따로 분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멀리 간 건 아니었고요. 엄마와 남동생 집 근처에 집을 따로 얻었어요. 진봉현, 그녀는요, 효심이 지극한 여자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무리 못해도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엄마에게 전화해 이것저것 수다를 떨곤 했는데 2007년 2월 7일 저녁,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는 엄마, 나 지금 라오포산에서 저녁 먹고 있는데 여기 굴이 싱싱하니 좋네. 엄마, 내가 굴 좀 사갈까? 그러고 실종됐어요. 이게 엄마와 딸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처음에 이 엄마는요, 딸이 바빠서 굴 사놓고도 못 갖다 주고 있나 보다. 전화해도 바쁘다 보니 못 받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화하고 4일 뒤인 2월 10일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다음 날인 2월 11일 이 진봉현의 남동생이 길거리 지나가는데 우연찮게 우리 누나 남자친구를 만난 겁니다. 그 남자친구의 이름은 소준수. 당연히 이 남동생은 바로 달려가서 물었어요. 형, 우리 누나가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데 형이랑 연락해요? 누나 어디 갔는지 알아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소준수 또한 에? 너랑도 연락 안 돼? 나랑도 연락 안 한 지 며칠 됐어. 내 트렁크에 네 누나가 사놓은 굴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야. 이 말 바로 진봉현의 엄마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때서야 이 엄마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딸 아무랑도 연락을 안 하고 있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런 애가 아닌데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다음 날인 2월 12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은 바로 진봉현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흔적은 찾지 못해요. 이 남자친구 소준수 말에 따르면 2월 7일 당일 이 두 사람이 데이트할 겸 낮에 만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을 하는데 스포츠 용품점에서 각각 운동화를 하나씩 사요. 이때 둘은 바로 신던 신발 버려버리고요. 그 새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렇게 쇼핑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저녁 8시야? 둘은 바로 라오포산으로 이동, 한 식당에 들어가 해산물 저녁을 먹습니다. 이쪽이요, 굴이 되게 유명했대요. 그래서 이때 2월 7일 저녁 8시 넘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엄마, 나 라오포산에서 저녁 먹고 있는데 굴이 싱싱하니 좋네. 사갈까? 이때 이 엄마는요, 그래? 그럼 굴 좀 사가지고 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사람은 생굴을 샀죠. 이 두 사람이 저녁밥도 다 먹고 데이트를 끝낸 시간은 저녁 10시 반쯤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가 남자친구 소준수의 주장이에요. 이후에 자기는 차로 여자친구 진봉현을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갑자기 진봉현이 맞다, 오늘 휘자제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도 못했네? 그러면서 자기 옆에서 휘자제라는 남자와 통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휘자제는 진봉현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현 남자친구 앞에서 전 남자친구 생일을 챙겼다는 거예요.
진봉현이 전 남친에게 전화를 걸더니 과거 얘기를 막 하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그렇게 몇 분 통화하다가 끊더니 자기한테 나 저기 로타리 앞에서 내려줘. 나 다른 친구랑도 약속 있어.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진봉현이 중간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 후에 자기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깝깝한 마음에 차를 몰고 바람 좀 쐬다가 집에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자기 말로는 2월 7일 날 아예 저녁 새벽부터 연락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다음 날도 안 되고 다다음 날도 안 되니까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까지 기다려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2월 14일까지도 연락이 안 되면 이 진봉현의 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보려고 했다고. 그런데 우연찮게 그 전날인 2월 11일 날 남동생을 만났죠. 그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진봉현 그 누구와도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걸. 경찰이 이 진봉현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그녀의 마지막 통화 상대는 진짜 이 소준수의 말대로 그녀의 전 남자친구 휘자재였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바로 경찰 그를 불러 신문에 들어가는데 이 휘자재 왈 전에 사귀었던 사이 맞다. 그런데 헤어졌다고 해서 안 좋게 헤어진 게 아니다. 헤어졌지만 우리는 계속 연락하면서 고민 상담도 하고 사이좋게 지냈다. 친구로. 자기가 사귀는 남자친구 그 소준수 그놈까지 나한테 소개를 시켜줬으니 말 다 한 거 아니냐. 자기가 그녀를 어떻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휘자재의 알리바이는 이렇습니다. 자기는 2월 7일 저녁 10시 넘어서까지 자기는 홍콩 섬이라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자기 생일이었다 보니 가족들과 저녁 먹고 생일 축하하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진봉현한테 전화가 왔네. 이때 전화 분위기 좋았어요. 옛날에 둘이 한창 사귈 때 이 진봉현이 소준수 생일을 몇 번이나 까먹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때 소준수가 야, 사귈 때는 그렇게 기억도 못하더니 헤어지니까 기억하냐? 그러면서 막 장난치고 했었다고. 그런데 한 가지 좀 기억에 남는 건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소준수가 툭 던진 거예요. 그래, 뭐 넌 어찌 살만하냐? 연애는 잘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때 진봉현이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 할 얘기 많아. 이래저래 심적으로 복잡해. 뭔가 문제가 많아. 라고 말을 했었다는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만나서 하자고. 생일날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다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는데 이 휘자재의 말 사실인 걸까요? 그렇다면 이 진봉현, 그녀가 말했던 심적인 고민, 복잡한 심경은 왜? 마음적인 이 복잡함이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만큼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그녀의 남자친구 소준수입니다. 바로 경찰 이 소준수를 파보는데 파보니까 진봉현이 왜 이렇게 머리 아파했는지 알겠어. 이 소준수 이놈 유부남이네. 유부남. 즉 이 두 사람의 연애는 처음부터 비정상이었던 거예요. 그는 옛날 호주로 유학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의 취미는 낚시와 다이빙. 그래서 호주 유학 다녀온 뒤에 홍콩 라오포샨의 한 낚시장에 자주 취미생활하러 다녔습니다. 젊은 시절 즐기면서 잘 지내다가 2004년 초에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해요. 2년 후인 2006년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이쁜 딸까지 낳죠. 딸을 딱 낳고 나서 몇 개월 뒤 2006년 10월 39살이 된 그는 응급처치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 아르바이트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굴? 3살 연하의 진봉현, 아름다운 그녀를. 알게 된 지 한 달 만에 소준수는 미친 듯이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작업,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되는데 이때 서준수가 어느 정도였냐면 연인 사이 되자마자 아내와 별거를 시작해요. 본처와의 사이에서 딸도 있었잖아요. 이 딸이 이때 딱 8개월이었대요. 진짜 딸을 낳자마자 이놈이 한눈을 판 거예요. 뿐만 아닌 서준수는 진봉현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녀의 집 가까운 곳에 집을 하나 또 빌립니다. 여튼 그렇게 둘 만남을 이어가는데 솔직히 이 진봉현은 좀 자신이 없었어요. 이 관계가 미래가 있냐는 거예요. 남자라도 괜찮으면 몰라. 남자도 쓰레기야. 실제 진봉현이 자기 엄마한테 서준수를 보여주고 얼마 안 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서준수 성격이 나랑 너무 안 맞아.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노발대발 난리치고 그래서 헤어질까 말까 생각 중이야. 이때 이 부모님한테 유부남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저 남자친구인데 성격이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만. 이 서준수가 가장 의심스러운데 더 의심가게 하는 건 진봉현의 엄마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자마자 이놈 2월 13일 앞서 그랬잖아요. 이 진봉현의 집 근처에 자기도 집을 하나 빌렸다고 그 집주인한테 전화해서는 제가요 이 집에서 살아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계약 해지하고 싶습니다. 방 뺄게요. 아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방을 뺀다고 하면 원금 다 안 주잖아요. 대신 살 사람을 구하고 나가던가 아니면 얼마 포기하고 나가던가. 이때 서준수는요 보증금 12,000위안을 포기하고 나갑니다. 여기서 12,000위안 하나로 219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튼 보증금 이 돈을 일부 포기하고 집을 빼고요. 싸이완으로 이사갑니다. 지금 자기 여자친구가 실종된 판국에 돈까지 포기하면서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실제 서준수는 이 진봉현의 어머니한테 이런 말도 합니다. 뜬금없이 어머니, 딸 진봉현 남자 많은 거 아시죠? 그 많은 남자친구 중에 제가 제일 착한 놈이에요. 그거 아세요? 사실 어머니 요즘 진봉현과 전 남친 재결합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2월 3일 날 헤어지자고 했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 진봉현의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느니 어쨌다느니 경찰은요 실종된 지 며칠이 지나도 생존 반응 뭐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나오니까 가출이 아닌 살해되지 않았을까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신은 어디에 있을까? 2월 24일 경찰은 이 진봉현의 집을 다시 수색하는데 여기서 서준수가 그녀에게 연애 당시 보냈던 편지가 무려 24통이나 발견됩니다. 그 편지 내용이요 아주 가관이에요. 거의 막 사랑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어. 이 편지 속의 서준수는요. 나 당신을 위해서 어린 딸과 관계 끊을게. 나 앞으로 절대 전처와 딸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오롯이 너만 신경 쓸 거야.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난 너 아니면 다른 여자랑도 절대 관계 안 맺어. 전처나 그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나 뭐 여자와 관련된 모든 물품들 같이 덮었던 이불들까지 다 갖다 버릴게. 그리고 이혼은 지금 우리 아버지가 반대해서 자꾸 미뤄지곤 있는데 이것도 신경 쓰지 마. 아빠가 자꾸 이렇게 이혼 못하게 하면서 거슬리게 하면 나 아빠랑도 인연 끊을 거야. 아빠랑 인연 끊고 이혼하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난 너밖에 없어. 심지어 그 편지 속에는요. 난 네가 먼저 죽으면 따라 죽을 거야. 네 옆에 같이 묻힐 거야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전처와 별거에 들어갔는데 1, 2년만 더 참아달라고. 그럼 바로 이혼 진행해서 너랑 결혼하겠다는 말도 있었어요.
이 러브레터 편지들에 사진도 막 들어가 있었는데 이 사진들이 일반 데이트하는 사진 플러스 음란한 되게 야한 사진이 많았대요. 역겨운 사진들. 그런데 이 사진들 중에 경찰의 눈에 띈 하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낚시터에서 찍은 사진 같은데 뭔가 낯이 익어. 여기 거기 아니야? 여기서 경찰은 러브레터 속에 있는 이 사진을 보고 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경찰의 사전 조사를 잠깐 언급해야 하는데 앞서 경찰이 그랬잖아요. 이 진봉현의 핸드폰 마지막 통화 기록을 조회했었다고. 전 남자친구가 마지막 통화였다고. 그럼 이 통화한 장소가 어디였냐? 이걸 조회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낚시터가 뿅 하니 나오네. 그 낚시터 사진이 러브레터 속에 있었던 낚시터였던 겁니다. 경찰은 바로 해당 낚시터 찾아갑니다. 사장님을 딱 만나자마자 진봉현의 사진을 들이미는데 사장님, 이 여자 본 적 있으세요? 이 사장님이 진봉현의 사진을 보자마자 이 이쁜 아가씨 기억하지? 네 왔었어요. 얼굴이 하도 이뻐가지고 내가 기억하고 있지. 2월 7일날 우리 단골인 소준수가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왔더라고. 이 낚시터가 원래 좀 조용하고 주위에 산이 많고 사람들이 띄엄띄엄 앉아있고 그렇게 막 인적이 많은 곳에 있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은 이 소준수가 이 낚시터를 범행 장소로 사용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낚시터 수색 들어가요. 잠수부들 파견돼서 물 다 확인하고요. 낚시터 근처 산들까지 헬기까지 동원되고 경찰견까지 투입됩니다. 그 결과 역시나 2월 27일 오전 9시경 경찰견 한 마리가 낚시터 반대편 산숲 쪽에서 갑자기 막 짖어. 그곳을 헤집어 보니 진흙 구덩이에서 엎드린 여자 시신 한 구가 발견된 시신은 진봉현이었습니다. 당시 시신은요, 티셔츠가 일부 찢어져 있었을 정도로 상반신에 여러 개의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석이나 목걸이, 반지 이런 건 그대로 있었어요. 성폭행의 흔적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생전 남자친구 소준수와 마지막으로 샀었던 새 운동화가 그대로 신겨져 있었어요. 여기서 충격적인 건 부검을 해보니까 상체에 있는 찔린 상처, 칼이 아니야. 범행 도구, 아무래도 이거 볼펜 같은데. 그녀의 사망 사인은 놀랍게도 목을 깊게 찌른 볼펜이었습니다. 경찰은요, 그녀가 가지고 다녔던 가방 그리고 집안 볼펜들 다 뒤졌어요. 하지만 범행에 사용된 볼펜은 찾지 못합니다. 범행 도구를 못 찾은 거예요. 경찰은 바로 소준수를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준수 엄청 격렬하게 저항해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체포하려면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손을 막 뿌리치다 못해 머리를 막 흔들고 막 이렇게 들면서 경찰관을 막 머리로 들이받아요. 엄청 애먹으면서 체포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문 과정에서도 그는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나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묵비권 행사. 그는 보석까지 요구해요. 하지만 이를 경찰은 거부하죠. 경찰은요, 직접적인 살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CCTV부터 핸드폰, 그의 차까지 다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 살인 증거 찾지 못해요. 와, 정황상 이놈 같은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경찰은 이 사건 정황 증거에만 의존해서 추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자친구 소준수, 그가 범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이 소준수는 진봉현과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입니다. 진봉현은 2월 7일 당일날 사망한 걸로 추정돼요. 그런데 앞서 낚시터 사장님,
2월 7일 저녁 11시가 넘어서 저녁에 두 사람을 봤습니다. 둘째, 소준수와 진봉현은 밤 10시 반쯤 밥집을 떠났어요. 그 후 새벽 1시경에 혼자 낚시터 근처 편의점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옷차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티셔츠도 운동화도 다 갈아입은 상태. 제가 맨 처음에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낮에 만나 데이트하면서 스포츠 용품점에서 운동화를 각각 사서 신었다고. 아니, 운동화를 산 지 얼마나 됐다고 새 운동화를 버린 거야 뭐야. 왜 갈아 신은 거지? 웃긴 건 이 새 운동화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아요. 후에 경찰이 차를 수색할 때도 그의 집을 수색할 때도 이 운동화 끝내 안 나옵니다. 이거 어디 갔냐는 거예요. 왜 바깥 신었냐. 뿐만 아닌 새벽 2시쯤 자기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서 한 5시간쯤 더 지나 아침 7시 45분쯤에 또 집을 혼자 쓱 나오더니 세차장 가서 세차를 해요. 그러니까 저녁 11시쯤에 같이 낚시터에 온 것까진 확인되는데 그 이후부터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오히려 혼자 막 다니고 집까지 오고 뭐 그러고 있는 거죠. 애초에 자기가 주장한 알리바이와 맞지도 않아. 세 번째로 이상한 건 앞서 이 소준수, 진봉현의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2월 3일날 진봉현이 전 남자친구와 재결합하겠다며 자기한테 헤어지자고 했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둘은 엄연히 2월 3일날 헤어진 상태인 거예요. 헤어짐을 고한 사람은 진봉현. 그런데 경찰이 맨 처음 소준수를 찾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까지 연락 없으면 가족들한테 연락할까 했다고. 아니, 헤어진 사이인데 뭔 연락을 기다려? 헤어지자고 한 사람이 진봉현인데 진봉현한테 먼저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안 오면 자기가 가족들 찾아가려고 했었다고? 거기다 진봉현이 사라진 후에 그는 바로 돈적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임대한 집을 뺐습니다. 바로 이사 갔죠. 이것도 이상한 데다. 진짜 자기가 억울하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면 체포할 때 왜 그렇게 막 지랄 발광을 해? 억울해서 그렇게까지 난리를 친 거라고? 이것도 좀 이상하죠. 경찰이 추정한 사건 당일은 이렇습니다. 앞서 소준수가 그랬잖아요. 저녁 먹고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진봉현이 갑자기 아 맞다, 오늘 내 전남친 휘자재 생일인데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네. 그래서 자기 앞에서 전 남자친구와 통화했죠. 여러분, 소준수는요, 이 24통의 편지에서도 느낄 수 있잖아요. 전처 그리고 그 어린 딸과 인연을 끊으면서까지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집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 앞에서 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해? 그것도 다정하게 옛날 얘기까지 하면서 질투심이 안 났을래야 안 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차 안에서 싸움이 있었을 수 있겠죠. 이 일로 차 안에서 막 싸우다가 살인을 결심, 낚시터로 꺾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구슬려가지고 내리게 한 뒤에 볼펜으로 살해. 시신을 그 근처 숲에 유기한 걸로,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죽인 걸로 이제 추정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범행 도구조차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까지 진행됐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거 다시 재수사해라 라고 나와야 되죠. 하지만 재판 결과 소준수 살인죄 인정된다 해서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당연히 소준수는 증거도 없는데 나 억울해 2010년 항소했어요. 그런데 기각. 현재까지도 이 사건 발견된 증거나 범행 무기 발견된 거 없습니다. 당연히 소준수 본인 또한 여전히
억울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특정 정황 증거가 의심스럽더라도 여러 증언들이 합쳐지면 이것이 강력한 증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사건이 딱 그러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소준수 정말 그의 말대로 억울하게 갇혀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그렇게 사랑한다던 여자친구를 죽이고 염치 없이 뻔뻔하게 계속해 거짓말하고 있는 악마 같나요? 그래서 오늘은 홍콩에서 일어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